조선 산업에 이어서 한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까지 위기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증시 어제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휘청거리고 있지만 유독 우리 증시의 낙폭이 큽니다.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담당해오던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이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화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자동차 산업 얘기해보겠습니다. 늘 매너 있게 경제를 풀어주시는 오아시스의 킹스맨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증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 전에 2시 27분 기준으로 1.6% 올랐더라고요. 오늘은 괜찮죠? 오늘은 뭐 그래도 내리고 있진 않지만 2028이 괜찮다고 얘기하기 좋은 건 아니죠? 6일 연속으로 워낙 나빴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정 기운이 감돈다 그럴까요? 그래서 위안이 되실 겁니다. 네네. 이 자동차 산업이 이 부진한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다 예상했던 악재들 속에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출렁거릴까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공포와 불안이 시장 분위기를 감돌 때는 모든 걸 의심하게 돼요. 그게 이제 재평가로 나타나는데 세간에서 하는 말로 이산이 아닌가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펀더멘탈이라는 게 워낙 좋다고 그동안 얘기해왔는데 네, 계속 그랬죠.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워낙 개방적이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어려워지는 면도 있지만 우리 경제를 기본적으로 믿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싱싱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덜컹거리고 있는 게 눈에 더 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우리 자동차 산업의 어떤 결정적인 시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복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복귀를 해보죠. 펀더멘탈이 괜찮다 얘기하는데도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진에 뭔가 재평가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놓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잘 나간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계속된 이유는 꽤 오랫동안 2016년까지 정확히 말하자면 판매량 면에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대국이 된 거죠. 근데 꼭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올해는 수출이 9%가 빠졌고 내수가 3% 정도가 빠졌는데 이외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가 우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에서 800만 대 판매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달성 못하는 건 고사하고 그 전해인 2016년 최고로 잘 나갈 때에 비해서 무려 17%나 떨어진 판매량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판매량 면에서는 상당히 그 부진의 징후들이 역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1년까지는 워낙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서 증시를 중심으로는 차화정이라는 뭐 사람 이름 같은 용어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그게 뭐냐면 자동차 정유화학이 중국 시장의 기회를 만나서 굉장히 만개할 것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 예측은 오히려 2011년 이후에 빗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하게 돼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화려하게 비상할 때 추락의 전조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추락의 전조들이 뭐였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우선 생산 자체도 2011년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총 생산량이. 현대자동차는 사실 2011년까지 5대양 6대주의 공장을 다 짓기 시작합니다.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 이런 일종의 성공 신화에 아주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부터 이미 생산량은 줄기 시작했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게 2013년경부터 영업이익률이라는 시쳇말로 이문이 줄기 시작했어요. 이게 5년 연속 줄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 100원어치를 팔면 3원 조금 넘게 남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도요타 같은 세계 인류 기업하고 비교해보면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글로벌 완성업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현대기아차가 낮습니다. 우리가 많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포드사보다도 상당히 낮은데 이렇게 이제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조 현상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전조 현상이 있었는데도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네. 일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예, 어닝 쇼크, 3분기 영업이익이 뭐 현대차의 경우 1.2%, 기아차의 경우 0.8%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쇼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깜짝 놀랐죠. 네. 나쁘게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빴거든요.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3천억 원대는 영업이익 기대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보시는 네. 것처럼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혹자는 20년 전으로 회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 충격을 안겼죠. 기아차도 뭐 지난해 적자에서 간신히 흑자로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는 수치고요. 네. 이제 우리가 잘 나간다고 알고 있는 쌍용차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에만 400억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한국 GM은 뭐 올해 전체로 한 1조 원 정도 손해가 예상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르노, 삼성 정도가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역시 현대 기아차라고 한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도 이 현대 기아차의 부진 때문에 5%대에서 4%로 주저앉았고 아까 5위 생산 대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8위로 우리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난 2년간 꽤 후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보면요, 네. 아까 생산 자체도 줄었는데 5대양 6대주의 설비를 늘렸다. 네. 이거 하나와 영업이익률 이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문이 줄었다. 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어제 계속 기사를 보니까 토요타는 5% 영업이익을 남기는데 우리 현대차는 1% 이렇게 비교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생기면 그걸 남기지 않고 다 투자한다 뭐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사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받는 어떤 일부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국심 마케팅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뭐 그래서 네. 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 이유는 뭘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의문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걸 단순히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네. 말씀하신 뭐 애국심 마케팅에 너무 오랫동안 의존했던 걸 포함해서 네. 너무 제조 생산 마인드에 틀어박혀 있다. 소비자는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네. 젊은 소비자들은 세계화 시대의 SNS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고급 브랜드에 집착하는데 네. 우리는 만들기만 하면 차를 사주던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이 소비자나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고급 브랜드도 있지만 또 이런 분석도 저는 봤습니다. 네. 지금 제조 생산 마인드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것과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요. 예.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어떤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이 산업의 영역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소프트웨어나 뭐 자율주행차 하면서 센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뭔가 이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전기차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 현대기아차가 그런 부분에서 놓친 거 아닌가 트렌드를. 그래서 그 다음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이 의사결정은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종의 트렌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처졌는데 네. 그걸 이제 뒤집기 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달 사이에 수소차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나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선점하겠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기술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 맞는데 이제 사회적 인프라를 포함해서 네. 이게 표준의 문제거든요. 표준을 네. 그 사회나 세계가 채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그 도박이 과연 성공할지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사회적 인프라 말씀하셨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그렇습니다. 뭔가 충전소도 그렇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동차의 경우도 이 부품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아니라 전자의 산업의 영역이 바뀐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부품업체는 더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로 되어 왔던 어떤 부품들이 있단 말이죠. 한 대에 보통 22,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부품 공급 업체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예.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 내지는
이 자동차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면 이 부품업체에는 거의 생사의 고비가 되는 것 아닐까 그렇습니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걸 이제 다 합쳐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라고 하는데 네. 이제 기반 산업으로서 이 생태계가 굉장히 중시되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이에요. 네. 근데 우리 자동차 산업 생태계, 즉 부품 산업의 문제는 대부분 완성차 업체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 군데랑 계약을 하고 80%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약을 이제 가지고 2차, 3차, 4차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하청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지금처럼 조금 흔들리면 부품 업체에서는 훨씬 더 충격이 커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GM의 군산 공장 5월에 폐쇄하면서 이미 이제 부품 업체들이 어려움은 시작돼서 네.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오늘 또 마침 발표가 났더군요. 1조 원 예. 정도 보증을 통해서 지원하는 협회에서 요구한 2조 원엔 못 미칩니다만은 네. 정부의 이제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그만큼 절실해졌다는 얘기죠. 사실은 완성차 업체가 어려워져도 자기 경쟁력이 있으면 다른 업체 혹은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줄 세우기를 그동안 해왔기 맞아요. 때문에 거의 이제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지금 위기감은 완성차 업체 전에 부품 업체에서 네.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발표가 난 것 금융위에서 1조 원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에 최대 3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 발표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부품업체들 이렇게 이 대책 갖고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네. 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완성차 업체가 살아야 네. 좀 좋아져야 이제 부품 업체도 살 수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뭐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 해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일본 부품 업체나 독일 부품 업체처럼 별도의 또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요, 네. 이 자동차가 이렇게 자꾸 어려워진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로 인건비 그리고 강성 노조를 자꾸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훨씬 더 높고요. 뭐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그거는 조사한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네.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이제 전경련 산하의 조사 결과는 우리가 오히려 높다 이런 결과도 있긴 한데 네네. 제가 보기엔 되게 엇비슷하다고 봐야죠.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으니까요. 네네. 네. 그렇지만 또 일하는 시간도 작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이 경쟁력을 낮추는데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언론과 또 기타 분석에서 그런 이제 노사 문제라든가 노조 문제, 인건비 문제를 많이 꼽는데 그거는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당연히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품질이 좋아져서 비싼 값을 받기 시작하면서도 싼 인건비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 일본, 미국, 우리 전부 다 어느 정도 비슷한 여건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다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대응과 제품 전략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게 네, 무슨 네.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고급 브랜드의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아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독일 명차라는 3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세계 대세가 돼가고 있고 네. 일본은 2016년에 그 리콜 사태를 극복하고 그렇죠. 토요타가 다시 회복하는 일어섰죠. 걸 보면 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수준의 품질 자동차를 이용하고 나면 그 실용성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나 그 브랜드가 주는 환상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놓쳤는데 우리가 그런 고급 브랜드를 만들 수 없었다면 네. 인수할 기회도 있었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제규어라는 브랜드도 있고 랜드로버를 포함해서 네. 그다음 볼보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이걸 다 인도, 인도와 중국이 중국, 인수해서 초기엔 우려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잘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도 지금 경영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시장 대응과 제품 전략의 실패를 우리 재벌 가버넌스 지배 구조가 가진 문제라고 보고 싶기도 해요. 무슨 네. 얘기냐면 이 만사를 틀어진 이른바 황제 경영을 하는 나이 드신 오너가 젊은 세대의 그 소비자 수요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재벌체에서 잘 아시는 거겠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그 회장 이른바 모든 걸 결정하는 자리를 네. 놓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반도체처럼 스피디하게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네.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품질 이상을 갖춘
이미지가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거니까 소비자의 마음속을 꿰뚫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예. 이 점이 이제 우리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소비자 수요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세계적인 트렌드에 걸맞은 경쟁력을 키울 근본적인 처방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동차 산업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방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